자, 이번 시간은 조세정책 관련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틀 봐야 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자,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에는 수용제도와 선매협의제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요즘에 이제 부동산 대책 중에서 보유세 강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거래세 상대적 완화 뭐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세 분류라고 해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보유 활동의 단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원래 세법 파트에서는 되게 쉬운 주제인데 역시 학계론만 하면 좀 힘들었을 법한 그런 문제에서 일단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 취득세에 대응해서 또 하나가 등록면허세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요. 부가세라고 세트로 움직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고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 부가세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 얘기,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세트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일종이 된다. 그래서 국세라는 것은 부가 과세 관청이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에는 소위 재산세와 종부세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재산세는요.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일종이 되게 됩니다. 한편 지금 이 재산세의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종부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부가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 외 지방세 일종으로서 지방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세금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중심축이 되는 거, 이 정도는 숙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세법 파트에서 조세 총론할 때 설명드리게 되는 주제인데 다시 취득 단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보통 이게 취등록세라는 말을 현실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걔랑 이제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취득세, 부가세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보유 단계가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거,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있게 된다. 해서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볼 텐데 이게 최근에 좀 출제가 됐죠. 29회 때 그리고 30회 때 연속 나왔던 문제 패턴이 조세 분류라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건 단순 암기 영역이고요. 조세 증감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세가 먼저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요는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취득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조세가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확률상 뭐라고 해요?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세, 취득세, 취득 단계나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이
인상되면 수요 감소하고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지만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니까 이건 따로 당연히 알고 가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해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는 출제 포인트로 삼습니다.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부만 답이 되는데, 자, 가볼까요? 지금 이제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다? 경제적 잉여, 남는 것은 어떻다? 상여자, 수요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표현의 문제인데요. 우리 앞에서 그 얘기했었죠. 지대론 공부하실 때 논의했던 거,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계지와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만큼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위 지대는 차익이라고 봤던 거. 한편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는 런던 1km 내에서 만약에 생산한 농산물로 다 먹여 살 수가 있었는데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2km, 3km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지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 뒤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적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잉여라는 개념을 불로소득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그대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실제로 주머니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자, 공급자, 집주인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대비 세금이 많이 인상이 됐다. 이해 편의로 해서 그러면은 일단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 좀 깎자. 너무 비싸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설령 그게 없다 할지라도 자기도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공급자에게도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세금 올라갔으니까 세금 냈으니까 당연히 어떻다? 남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주택 가격, 그게 진짜 오른지 안 오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하여튼 보도라고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때려버리니까, 그러다 치고, 오른다고 치고. 지금 이제 문제는 거기 이제 댓글들 보면 항상 그거 나와요. 보유세 인상이 된다. 보유세 인상이 된다. 그럼 이제, 또는 이제 양도소득세니 뭐니 세금 인상이 된다.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유세를 인상을 하거나 거래세를 인상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함부로 세금 못 올립니다. 올렸다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서 세수 증가되면은 괜찮아 욕 좀 먹더라도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세금 수입이 줄어버리면 어떻다고요? 정부가 일을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해서 이게 이제 정부 이 파트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자, 지금 세율을 만약에 올렸다 하십시다. 10%다가 20%로 세율을 올렸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요자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자, 세금 인상률 대비해서 오히려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사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전에 사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세금 올려 기분 나빠 안 사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정부는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 거꾸로 지금 이제 세금을 올리니까 공급자가 이놈의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취지로 만약에 팔지를 않겠다라고 거래를 아예 안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다? 정부에게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든 또는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어떻다?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정부도 세율을 올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오히려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우에서 따질 거 없어. 그래서 정부도 어떻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정부 때 인상했던 담배값 케이스입니다.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다 개소리고요. 결국 세금 올리자는 수작입니다. 아, 진짜 업적이 없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 감각이 너무 없는 거야. 그거 좀 치사하긴 한데 그 2,000원 올린 게 되게 타격이 커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2,000원이 뭐 아깝고 뭐 이게 아니라 일단 재수없어 기분 나빠. 그런 게 제일 표에 영향을 준다고요. 제가 오늘 탄핵하고 이런 사연들도 그런 게 아마 컸을 거예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이 담배값을 얼마나 올릴 거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 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얼마나 올릴 거냐 계산할 때 이 관료들이 죽으라고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야? 4,500원. 4,500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걔들이 계산해 보면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5,000원 올리게 되면 고3들이 담배를 다 끊어버려. 고3들이 담배를 끊어버린다고 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호주는 막 18,000원인가 그렇다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도 호주처럼 10,000원 정도로 올리자. 건강 생각하게. 아이들이 담배를 아예 접근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근데 정부에서는 세수입을 생각해야 된다고. 건강은 건강이고 세수입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만약에 담배값을 너무 올려버리면 어떡하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3 담배 끊어. 대학교 1학년생들도 같이 끊어. 뭐 같이, 그러면 큰일 나. 걔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그 국가에다 세금 낼 거를 탈탈 다 털어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금액 4,500원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지나서 흡연율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딱 발표했을 때는 뭐 끝내 더러워서 끝내 어쩌고저쩌고 별소리 다 하다가 2년 딱 지나니까 모든 게 다 아주 평화롭게 우리가 마치 애초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4,500원짜리 담배를 피웠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 이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를 타도하고 이제 정권을 새로 세웠으니까 담배값도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추접스럽긴 하지만 댓글에 몇 개 올라와. 그거 좀 정상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날로 먹는 건데 미쳤다고 정상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욕은 뒤지게 먹고 총대 메고 담배값 이빨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끌려 내려가고 딱 그 그림이 그렇다고. 그럼 그 다음 정권에서는 제가 집권을 해도 절대 안 내려요. 그거. 그 수입이 얼마나 엄청난데 그것도 날로 먹는 건데 조세정 하나도 없이. 자, 그래서 문제 모든 포인트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비탄력적인 경우 얘기 안 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율을 올리면 어떻다? 정부 세수가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정부에서 보유세도 함부로 못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일단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세수, 조세 저항 이런 것들, 거래세 이런 것들은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래가 안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거래가 급격히 줄어버리면은 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하여튼 세금 문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외우셔야 된다고. 자, 출제 포인트, 답이 되는 포인트 뭐라고요? 정부도 조세 세율을 올렸을 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자, 조세정책 관련해서 동결휴가라고 하는 거. 자, 양도소득, 거래세 인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양도소득세. 자, 중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양도소득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기본적인 이유가 그래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중과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전후에서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집값이 진짜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그쪽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살 때는 뭐 4억인가 5억 주고 샀대. 뭐 청담동 어떤 아파트였는데. 근데 지금 뭐 4, 5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한 10몇 억이 돼버렸다 이거야, 아파트가. 그래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다 이거야. 마음 같아서는 팔고 싶다 이거야. 근데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하고 이게 뜬 게 하도 크니까 이게 세금이 3억 4억이 또 꼬라박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동결효과는 거예요. 동결효과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세율을 올렸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다?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놈의 정권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 뒤로 매도를 미루는 현상.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 자, 만약에 어떤 동네에서 100명이 원래 하루 1년 동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한다? 뒤로 미루어. 그래서 1년 동안 10명밖에 안 팔았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물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동결효과라는 개념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문 한두 개, 개념 한번 딱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던 이유는 자 뭐예요? 거래를 좀 억제를 거래를 억제시키고 해서 거래가 되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상승기에는 거래가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거래를 억제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인가 그때는 새로운 정책을 펴니다. 사실은 뭘 하냐면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이 멀리 굴렸던 게 뭐냐면 세금 문제를 건드린 게 아니라 구청 직원들을 닥달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시군구가 등록관청이거든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을 합니다. 가서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조사해갖고 근데 이제 이 개공이 중개업을 할 때요, 거의가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 의도를 하거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이 불법이 난무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확인 설명을 할 때 뭐를 제공해야 되냐면 등기부도 제공을 해야 되고 토지 대장도 제공하고 건축물 대장도 제공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공인중개사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은 안 띄어요. 왜?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뭐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 아니, 아파트에 무슨 토지 대장을 띄어서 뭐 하냐고. 아파트에 토지 대장을 띄어서 뭐 하냐고. 등기부 보면 충분한 거지.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도 같이 다 띄어서 첨부하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그런데 어떤 기업 공인중개사 그런 짓거리 안 하면 쓸데없는 짓거리니까. 또는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출력해서 첨부를 해버려요.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출력하라는 얘기 없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띄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일반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중개했어요. 그래도 탈탈 털면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이 아닙니다. 과태료 250짜리예요, 그건.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과태료 250이라고요. 성실 정확히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과태료 250. 두 개를 짬뽕하면 이제 500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 과태료 500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불법을 난무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구청 직원들한테 나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중개업소 나가보라고.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 혹시 가게가 문 열고 있으면 들어가 조사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 그동안 잘 하셨습니까? 한번 자료 주세요. 확인 설명서는 우리 3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건축물 대장 빠져 있네요? 불법이잖아요. 과태료 250. 이거를 등록관청에서 협회, 지회, 이런 데다 연락을 해요. 오늘 단속 나갑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일주일간. 중개업소 문 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겁나서 어떻게 해? 탈탈 털면 그냥 먼지 털 때 다 턴다고. 법 위반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문 닫아야지. 문 닫으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문 닫으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아파트를 내놓고 싶어도 중개업소가 다 문을 닫은 거야. 전화해도 지금은 부재중,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는 물건 접수를 못 한다고. 또 물건을 보고 싶어도 내가 사러 가고 사서 그건
내놓는 거에 전화로 할 수 있겠지만은 보는 거, 사는 거는 직접 가서 봐야 되잖아요. 불안해서.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3, 4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주택가격 때려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뭔 얘기에다가 바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거래를 억제시켜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세율을 올려버리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매도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더 오히려 급등하는 현상, 이걸 동결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놀이 얼음 이렇게 해서 멈추는 거, 이런 식의 얘기를 동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마지막 주제가요, 조세 전가라고 하는 거. 조세 전가라고 하는 거. 요거 하려면 미리 저거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돼. 비탄력적, 탄력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탄력적, 어떤 사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비탄력적. 탄력적은 뭐가 된다?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경제론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수요곡선, 공급선인 수평선에 가까운 것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수직선에 가까운 것을 가격이 아무리 변화가 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조세가 특히 이제 증가되는 경우 주로 이게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자, 보유세 올려라. 인터넷 댓글 좀 난립니다.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자 세금을 이빠이 올리면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많이 올린다 하십시다. 그동안 만약에 100만 원 받던 거 한 1000만 원 받다 하십시다. 극단적으로. 그럴 리는 없지만 세법에서 1.5배의 세 상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5년, 10년 계획하고 세금을 3배, 4배를 올리는 걸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자, 봐봐요. 지금 집값이 뛰고 있어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 또 전세 내는 사람한테 그 비용까지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뭐 집주인이 자선사업가입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받는 이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1년 동안 받는 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전제를 치게 되면 세금을 1000만 원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이익을 2000만 원을 만들어 버린다고. 왜? 모두가 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형편이 어려운 분들, 세입자들이 모든 세금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조세 전가라고 부릅니다. 자, 갑시다. 탄력적이다. 그냥 자유로운 영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된다? 탄력적. 거꾸로 비탄력적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해서 경우수를 따집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게 일반적인 논리 구조예요. 그렇다 치고 시험에 바로 써먹는 거.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라고 하면 어떻다?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합니다. 증가된 세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어떻다?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뭔 소리냐? 자, 가보십시다. 어떤 동네에, 자, 임대주택이 100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줄 서 있는 세입자가 1000명이 줄을 서 있어. 그러면, 자, 수요자가, 집주인이 다, 자, 비탄력적입니까? 자, 아니면 세입자가 비탄력적이겠어요? 세입자가 비탄력적이겠지. 줄을 서야 되니까 뺏어야 그 집에 들어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세금을 때리더라도 그 세금을 누구한테? 수요자에게 다 전가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수요자가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 우리가 문제 구성할 때 극단적인 경우를 항상 상정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일 때는 당연히 이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한편 거꾸로 어떤 동네, 자, 주택 공급량이 1000원인데 세입자가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주인이 귀한 세입자를 모셔와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계로 전제하면은 공급자가 어떻다? 전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논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조세 전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수험생들이 탄력적, 비탄력, 경제로 엮어서 구성하니까 좀 힘들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동결 효과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 조세가 증가했을 때 정부도 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이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123페이지 지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서 쓰이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2번 부동산 조세는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 그다음에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와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해서 이제 좀 호화주택에 세금 많이 때리게 되고 자 조금 작은 주택에서 세금을 적게 때린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3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틀렸죠? 만약에 주거 용도로 주로 쓰게 하고 싶다. 그럼 그건 싸게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떻다? 세금을 높게 매기면 될 것이다. 어디를 공장 용지로 주로 쓰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공장 용지로 쓰게 되면 세금을 좀 낮게 매길 테고 다른 용도일 때는 어떻다? 세금을 높게 매기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내용 하나도 안 어려워요. 토지 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면은 바로 용도에 따라서 다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3번 좀 틀리게 좀 오래전에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그 밑에 123페이지 29회 때 문제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이고 보유과세 무슨 얘기까지? 국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중에서 보유과세가 뭐가 됩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뭐 내용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0회 때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했어요. 자, 29회 문제를 정확히 소화하고 있다면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게 문제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국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부세. 바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29회 때 문제가 보유 단계 내는 국세가 뭐냐? 종부세를 답으로 뽑았다고. 그럼 기억은 뭐가 돼야 돼요? 종부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유 단계 내는 지방세는 아까 재산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니은번은 재산세가 되게 됩니다.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 단계에 내는 국세는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이렇게 자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표는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기본적인 그림 크게 어긋나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124페이지 조세 증가 등에 관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조세, 세금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구조죠. 그래서 124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맞죠? 세금을 낮추면 어떻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2번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가 감소한다. 틀렸죠? 똑같은 얘기 살짝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 눈치채셔야 돼. 3번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재산세를 낮춰준다고 보유세를.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 것이다. 물론 요거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확률의 문제. 4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이미 틀렸죠? 갑자기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바로 수요는 감소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한다. 틀렸죠? 자 가봅시다. 임대주택에 지금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주택 소유자한테 세금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임대사업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사업하면 만약에 재산세를 더 많이 때린다라고 발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지언정 공급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6번 이게 쓸데없는 질문인데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고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23회 때 나왔었죠? 이 문제도 그냥 난리가 났던 문제야. 그래서
자, 우리 그게 있죠. 저 다른 거 빼버리고 조세회피, 조세회피. 자, 지금 절세도 조세회피도 둘 다 뭡니까? 합법적 수단입니다. 조세회피, 조세피난처 해서 가끔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돈 빼돌린 거 이런 거 보도 막 하잖아요. 왜 보도한 줄 아세요? 처벌 못해요. 처벌 못한다고. 조세회피는 처벌 못해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거예요. 국내에서 쉽게 생각하면 그래. 국내에서 어떻게 세금을 좀 줄인다 그러면 절세라 그러고 외국까지 더 빼돌려가지고 자산을 빼돌려서 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한다? 조세회피. 그러니까 조세회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의 맹점을 활용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이 되는 순간 그건 탈세로 부른다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조세피난처 이런 데다가 국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처벌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통화관리 위반법, 통화관리 이런 법, 그 옆에 사이드법으로 처벌하는 거지. 세금을 적게 된 거 많이 내고 이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으로 돈 나가려면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빼돌렸다 그 돈을, 그런 걸 처벌하는 것이지 최소한 세금을 피하는 것 자체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게 거의 나왔잖아요. 이 지문 때문에 노량진에서 3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아무개 선생님이 해갖고 얼굴 딱 이렇게 자막 처리하고요,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뒤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따위로 문제를 내서 우리를 엿을 매기고 있는 것은 사람인력공단은 정부는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정부가 뭘 각성을 해? 정부랑 뭔 관련 있다고 시험하고. 그 양반은 떨어져도 할 말 없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지저분했다고. 근데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뭐 다시 분석하고 할 것도 없는 게 23회 때 이후로 유사한 지문도 구성 안 되잖아요. 이건 출제는 오버한 거예요, 오버. 장난친 거예요, 사실. 욕먹으려고 그냥. 이런 지문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의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맞죠? 2번.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그래서 틀렸죠? 주택 공급을 뒤로 미뤄서 주택의 매도를 뒤로 미루는 현상을 동결 효과. 그 밑에 지문, 지금 저희 조세 전가와 관련된 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은, 자,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맞죠? 맞죠? 그 이제 경우수를 따지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비탄력적인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전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간 어려우시는데요. 자,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은 공급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 누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세금을 전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다. 왜? 소텔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가버리니까. 수요에게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요. 아니, 이 동네에 100소의 임대주택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세금이 중과가 된다. 그러면 세입자한테 전가될 우려가 있죠? 근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이만큼 20호가 공급이 됐다. 그럼 세입자 이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자,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전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케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오른편. 수요 곡선인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표현들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면은, 자, 공급자가 부담이 더 커진다. 맞죠? 더 비탄력적인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고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6번. 토지 공급의 가격 달성이 0인 경우. 스톱! 0이라는 얘기는 뭐야?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공급량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거. 0이 되는 거. 다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표현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요. 다시 공식 얘기해야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였었죠? 가격 변화율분의 그 가격 변화에 따른 그 저와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공급량의 변화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 또는 0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경제론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자,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소유자가 누구야? 공급자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공급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보다는 표현이 약간 달라져서 어려웠던 점은. 다시 완전 비탄력적인 자가 세금을 다 부담한다. 이걸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0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공급자가 어떻다?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근데 이때는 토지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약간 표현을 바꿔서 어렵게 나왔던 케이스. 7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럼 공급자가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더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그러면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이게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앞에서 조세 분류는 몇 번 연습하셔야 돼. 한편, 조세가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조세가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건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자, 조세의 증가에 따라서 수요자, 소비자도, 공급자도 잉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조세 전가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거,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더 비탄력적인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0을 의미하게 됩니다. 분자가 0이 되는 것. 가격 변화율에 대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가격 변화율에 대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이 된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완전 비탄력.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로 틀린 것은 1번.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더 비탄력적이야?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야. 그럼 공급자가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지문을 읽을 때 미리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걸 거의 공식처럼 대입을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읽으면 안 돼. 두 번째,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대해서 더 탄력적이면, 그럼 누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야? 수요가 비탄력적. 그럼 수요자가 어떻다?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한다.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세금 많이 내니까, 자, 그 물건 샀을 때 아무래도 남는 게 주머니가 가벼워지더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맞고요. 5번. 자, 정부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은 이미 틀렸어. 거래세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세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수요나 공급이 혹시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정부도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수요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이건 경제론 문제랑 같이 엮여 있는 건데요. 가볼까요? 1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볼까요? 지금 뭔 소리야? 수요가 변하지 않을 때. 자, 그럼 그려봐야 돼. 수요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좀 숙달려면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자, 수요 곡선 그려주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걸 하나 그려보고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수요가 변하지 않을 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아까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럼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어떻다? 역시 정부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제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자, 상대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라는 것은 틀린 거죠. 탄력적일수록 어떻다고요? 이주제예요, 이주제. 다른 쪽이 동일할 때 만약에 공급이 탄력적일 때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게 된다. 비탄력적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바로 이명제를 가지고 다시 1번 지문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아니할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경제적 순손실은 어떻다? 커지게 된다라고 하고 1번 틀렸어요. 나머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앞에서 균형의 변동에서 논의했던 주제예요.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수요나 공급이 혹시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정부도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조세정책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다 끊었다가 다음 주제 투자론 보겠습니다.